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비극적인 날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조합은 12,998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려 26명이 가입해 주셨는데요. 제 시간에 또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10명만이라도 좀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에서 다 골랐습니다. 물론 이제 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칼럼으로 라디오 비평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뭐 교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뭔가 가이드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신문을 열심히 읽고 특히 휴대폰을 통해서 전철관으로 출근을 하면서 열심히 봅니다. 오늘은 뭐 다른 신문은 다들 시원치 않더라고요. 특히 극우 신문들의 그 남북회담에 대한 보도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그 남북회담 결렬은 북한도 잘못했지만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이 남측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은 결렬을 시킨 원인입니다. 북한이 정말 급하긴 급한가 봐요. 과거에는 급하지 않을 때는 북한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개판이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래서 북한을 달래는 식의 외교를 해왔는데요. 이명박이가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을 써서 5년을 허송세월 하고 나니까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우리의 목적도 전혀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북한도 죽을 지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남북회담 제의에 응답하는 북한의 태도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신속하고 대단히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마치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북한이 오만불순하게 나왔던 그런 행태를 우리도 반복을 했는데요. 예.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첫날이 아니고 지금 헷갈립니다. 화면도 보고 하느라고.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칼럼은 나중에 일단 여하튼 이제 헷갈려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쭉 보면서 그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볼만한 사설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사설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경향신문도 양비론의 말하자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비론이 제일 편해요.
자, 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라고, 몰아붙이면은 둘 다 직선이 못 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은 나머지 한쪽은 길길이 날뛰고, 욕을 얻어먹은 쪽은 또 불만을 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항상 용기 없는, 펜대를 권력으로 삼는 기자 질하는 그런 언론쟁이들이 양비론을 절겨 무기로 삼는데요. 양비론 좋지 않은 겁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겨레 신문을 전부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칼럼은요. 남북관계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구 논술위원이 쓴 항복하고도 분노하지 않는 검찰. 정말 골 때리는 검찰이 있죠. 최동욱 검찰총장 그렇게 안 맞는데 역시 뭐 이게 길게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김종구 논술위원이 이런 최동욱 검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간 끌기라는 절묘한 전략을 구사했다. 성을 애워싼 채 포위를 풀지 않고 하염없이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치졸한 작전이었으나 이 계략은 맞아떨어졌다. 시일이 흐르면서 성 안에 비축한 식량은 바닥이 나고 더는 성을 지키는 게 무의미한 시점이 도래했다. 성 안의 군사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장관이 저렇게 틀어지고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네, 결국은 원세훈의 혐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1조 원 조 단위의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수많은 정의 엘리트 요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정원, 간첩 잡고 나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국정원, 그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새누리당을 의원들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원세훈이가 개입해가지고 박근혜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국가기관, 그것도 초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주무르는 방대한 기관 국정원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동원했다는 것, 그 국정원의 수장이 바로 원세훈이었다는 것, 그 국기문란 행위자를 갖다가 불구속 수사한다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속 수사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주진우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만은. 가수 원모 씨가 박근혜 숨겨놓은 아들이다 라고 글을 트위터에 올렸던 한 아주머니는 구속당했습니다. 박지만 오촌 조카의 죽음, 살인사건은 박지만과 연루돼 있다라는 보도를 한 백은종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와 그리고 백은종 씨의 인권과 원세훈의 인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거꾸로 죄질은 어느 게 더 악독한 겁니까? 그냥 엄모 씨가 박근혜 아들이더라. 이거는 그야말로 카드라 통신에 신뢰성이 없는 한 평범한 개인의 트위터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원세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초단위의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관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6월 19일이에요.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12월 19일이니까 6월 19일이 공소시효였죠.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틀어지고 뭉갰습니다. 결국 검찰은 굴복했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봉쇄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성안의 장수들이 척화파와 주화파로 갈렸다는 이야기도 한동안 나돌았다. 특수통 검사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적극적인 반면 공안통 검사들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의 일치된 취재 결과는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본 원칙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쪽이었다.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일치단결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분위기에 충만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건곤일척 대결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이들도 손에 땀을 줬다. 하지만 언론들의 취재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검찰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일까? 원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이후 검찰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애초 그런 결기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태평하다. 일치된 목소리는 그만두고 척화파의 목소리도 주화파의 목소리도 없이 물속처럼 고요하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고도 치욕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모습이다. 긴장했던 관객이 오히려 무색해질 정도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의 선천적 허약체질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네, 참나. 안에서 척화파, 주화파가 있을 때요. 예. 주화파는 공안통, 원래 공안부에 소속된 검사들을 폐명하고자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정치적인 성향이濃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맞는 거는 맞는 거, 틀린 거는 틀리는 거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공안통이 추지하고 특수통이 물을 먹는다고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성향이 검찰 내부에서 척화파, 법무장관 황교안이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수통이었고, 어떻게 우리 빨리 타협이나 하고 그냥 대충 불구속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 적용해서 그냥 끝내지 라는 게 공안통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검찰들의 이런 나약한 태도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말입니다. 참 용기 많았죠. 예.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는 권력을 놓았을 때는 그렇게 있는 대로 큰 소리를 치다가 이명박이처럼 아주 작사를 내고 조져버리고 말 안 듣는 놈은 무조건 좌천, 말 듣는 놈들은 무조건 승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명박의 5년 검찰 정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죄를 양산해도 야, 촛불에 나온 놈들 전부 다 조져 하면은 무조건 기소하고 무조건 실형을 때리고 한 검사들 다 출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는데 쫙 팔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기록해가지고 다음 변호사 개업할 때 전부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겁니다. 계속하죠.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절충이니 타협이니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 전임 정부의 정보기관 최고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니는 무게는 실로 가볍지 않다. 사법정의나 법치주의 구현, 죄질의 정도, 형평성 등 모든 면에서 결코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이 일찌감치 불구속 기소로 후퇴했다면 지루한 밀고 당기기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형식은 절충이지만 내용은 검찰의 항복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타협과 절충이라는 안온한 단어 속에 스스로를 위안하며 남루한 자족감을 즐기고 있다. 참 남루합니다. 남루. 허접하다는 얘기예요. 예.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첫 손가락으로 정명을 꼽았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정명론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처리 과정에서처럼 말과 실제가 건다고 말은 싸우겠다 놓고 실제는 항복하고 이런 겁니다. 뒤틀린 경우도 보기 힘듭니다. 수사방해와 수사간섭은 의견교환이란 고상한 말로 둔갑했고 의견교환이래요. 참나. 그게 주어 패놓고 쓰다듬어 줬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사방해와 수사간섭은 의견교환이라는 고상한 말로 둔갑했고 수사지휘, 구속승인 등이 버젓이 활개를 쳤는데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변했다. 황교안이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쳤다고 한 게 가장 압권이었어요. 야, 정상적인 법 절차가 그 정도면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안 거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와,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장관을 데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말로 야, 이명박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니 말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행적 처리는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청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어른거리기는 개뿔. 청와대가 있다. 정명이 미진하면 선정이 이루어지긴 어려 보이라고 했는데 권력자들이 이처럼 말을 비틀고 언어를 희롱하니 좋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틀렸다. 검찰은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마스터베이션입니다.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선거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따끔히 일깨우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검찰에는 어떤 종이 울렸을까? 경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초종이 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처리 문제는 최동욱 체제의 순항, 나아가서는 검찰 거듭나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애초의 관측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검찰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최동욱이라고 하는 그래도 강단 있는 검사가 총장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황교안하고 hin겨루기 하는 걸 보고 야, 검찰도 사람만 잘 쓰면은 계획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검찰은 이제 외부의 수술로 계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설특검 이야기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물론 과거에도 나왔지만은 상설특검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일 겁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검사 출신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왔는데 이번 최동욱 검찰총장의 항복으로 인해서 상설특검, 예, 이 주장은 탄력을 받을 게 뻔합니다. 김종국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희망을 향한 갈망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검찰은 분노하지 않는다. 국민이 분노하고 검찰이 자족하는 아이러니, 이 속에 검찰의 비극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공안통 검사님들 정말 반성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남북 문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로 넘어가죠. 남북회담 무사는 반성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이것을 한겨레신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양비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보죠. 6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집행 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적어도 이번 일에 관한 한 북쪽 태도는 부차적인 변수다. 문제가 된 수석 대표의 경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상대에게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로 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격을 다르게 해서 합의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한 뒤 차관급 대표를 내놓은 건 우리 정부다. 오히려 북쪽이 굴욕감을 느꼈을 법하다. 지난 9일과 10일 실무회담의 합의 내용도 장관급 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대표가 3명인 차관급 회담과 달리 대표가 5명으로 돼 있고 북쪽은 상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하겠다고 했다. 상은 장관을 말한다. 굴종, 굴욕은 이전 정부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시 통일부 장관들을 모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그래서 예전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된다. 독단적인 발상이다. 네. 우리 국민의 감정만 갖고 보면요, 박근혜는 극우 포퓰리즘을 지금 구사하는 겁니다. 굴종, 굴욕, 북한에게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인기는 없죠. 그게 이명박이가 무식하게 야, 니들 비핵화하고 개방하면은 국민소득 3,000달러 만들어줄게. 이거 어떤 놈이 만든 대북정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는 진짜 대가리 나쁜 놈이에요. 참나. 이런 걸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그 대가리 수준은 정말 천문학적인 IQ입니다. IQ가 한 1000만점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반해서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보다 더 정교하긴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과 굴욕이라고 묘사함으로써 극우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굴종과 굴력은 아니지만은 대화는 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의 인기도 얻죠. 예. 그러나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남북회담을 하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극우파들은 그 부분을 까먹어요. 우리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익이 없다면 왜 남북회담을 합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고 북한이 너무 꽁꽁 얼어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는 다소 유연하고도 남들이 보기에는 저자세인 듯한 그런 제스처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서독이 동독보다 국력이 못해가지고 저자세 외교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갖다 수십 년 동안 퍼부었겠어요? 그게 서독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극우파들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오만불선한 태도에 대해서 환호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 나갈 때 항상 겸허해져야 하는 겁니다. 북쪽이 수석 대표로 제시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이냐고 따질 수는 있다. 하지만 북쪽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뿐이다. 통일부가 없는 북쪽은 이전에도 상황에 맞춰 대표를 제시했고 강 국장의 직급도 이전 수석 대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관행을 바꿔 엄밀하게 격을 맞추겠다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도다. 정부가 김영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수석 대표로 오지 않으면 장관급 회담을 못하겠다고 결정한 과정도 즉흥적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면 대부분 통일부 장관과 김 부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북쪽이 받아들일 것으로 봤다면 미숙한 판단이고 안 될 줄 알면서도 요구했다면 신뢰성 없는 행동이다. 네. 이것의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즉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회담이라면 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장관이 나가는데 저기는 국장이 말이 됩니까? 국장인 걸로 아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 국장은 1급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최고로 갈 수 있는 제 1급이기도 하죠. 그러나 차관 장관이 그 위에 있을 뿐입니다. 1급 공무원들은 대개 국장 직제를 갖고 있죠. 여기는 장관이 나가는데 거기서 2단계나 떨어진 국장이 나온다고 하라고? 안 돼! 라는 청와대의 태도가 아마도 통일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통일부가 청와대에 아니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계획이 어긋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고 이게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독재를 구사하는 지도자가 있으면은 일사불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그게 때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야말로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퍼져나가는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에서 그런 식의 날 따르라 리더십은 항상 문제를 양산하기 마련이죠. 용기 있게 통일부가 얘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파토를 낸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결국은 이번 남북회담 결렬의 최대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모처럼 다가온 남북회담 기회가 일단 무산되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회담 재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 때처럼 5년 내내 힘들어질 수 있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도 힘을 받는다. 문제가 된 장관급 회담을 피해 실무회담을 내실 있게 하거나 오히려 격을 높여 총리회담을 추진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나 양쪽의 적극적인 의지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는 태도는 필수적이다.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남북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참으로 낯설고 참으로 모멸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북회담 이것은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남북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방금 문재인 의원 대선 후보 당시 SNS 팀장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떴네요. 이제 긴급 체포라는 것의 단어가 주는 그 긴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긴급 체포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검찰이 고소 혹은 인지, 고발 이런 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환장을 보내요. 근데 그 소환장을 보냈는데 말도 안 된다 싶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나가지 않는 것도 국민의 권리예요. 자, 그럴 경우에 체포영장을 법원에 발부받아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긴급 체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임의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잡아갔거든요. 그게 임의동행인데 그게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없어지면서 체포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서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참호 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혐의도 골 때리긴 합니다만은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SNS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건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사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정상적인 곳에서의 활동을 비정상적이라고 수차례 들이닥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검찰이 원세훈이 구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행태 때문에 욕처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상설특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뒤끝 안 좋아요. 아무리 힘있고 끝발 있는 사람도 이명박이 보세요. 저 뒤끝 안 좋습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결국 뒤끝 안 좋은 겁니다. 검찰 정말 정신 차리려면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참. 네. 자,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수사기록 감춘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이지 있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무려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팀까지 꾸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기록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3억 원이가 그때 비자금으로 보고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수사 기록에는 그 73억 원 정도의 채권이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보는 그러한 것을 입증해내기 위한 수사 기록이 들어있죠. 이거 조사해 보면은 또 다른 게 원래 이 고구마, 감자 하나 쑥 뽑으면은 줄줄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해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수사 기록은 공개해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은 행정소송까지 낼 모양인데요. 정말 검찰 하는 짓거리 보면요. 진짜 상설특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우선 이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다. 설사 사생활과 명예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그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거는 사생활이 아니라 비자금 형성 과정에 대한 일종의 수사 기록이에요. 그게 왜 전두환 일가들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서 겁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생활 대목 빼고 공개하라 이 얘기예요.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59조의 2항인가? 검사는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정말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